여러분, 제가 70세가 되었을 때 전에는 절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 향이 특별히 좋은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베란다에 앉아 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3주 동안 아무도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예전에 일할 때는 거의 매일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저는 45년 동안 대기업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에 최종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죠. 정우 씨,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마치 제가 폭풍 속에서 배들을 인도하는 등대 같았습니다. 특히 15년 전쯤 회사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가 기억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고객과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저없이 2시간 동안 전화로 상황을 해결했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후식이 끝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화는 제가 은퇴한 후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오는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모임에서 자녀들이 더 이상 직업적 결정에 대해 제 의견을 많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고 항상 찾아오던 손녀 아영이는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기술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이 재미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갑자기 조연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시간 동안 옛날 사진들을 뒤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제 아내 미영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항상 저보다 현명했는데 제 우울한 기분을 눈치챘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이 변화를 손실이 아닌 변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우야,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어깨에 짊어질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야. 그리고 아시나요? 미영이가 옳았습니다. 더 이상 주목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에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림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즐거워서 하는 거죠. 정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식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네, 식물들은 정말 좋은 청취자예요. 생산적이지 않다는 죄책감 없이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기여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손자 민수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죠. 제가 잘 아는 것들이죠. 예전처럼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대신 그저 경청하고 제 인생 여정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대화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과거처럼 그의 문제를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있어주고 결과를 통제하려 들지 않고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75세의 나이에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대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그 옛말처럼요. 해가 질 때 별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예전만큼 밝게 빛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아름다운 별자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저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 증손녀의 미소, 아침 식사 때 미영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 아이들이 보내는 다정한 안부 메시지, 이런 것들은 큰 사건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니지만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때때로 식물에 물을 주거나 그림 수업에서 또 한 점의 어설픈 그림을 그릴 때 혼자 미소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인생이 끊임없는 성취의 마라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평온한 미소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우리가 인생의 각 단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제 중심성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에 있죠.
이는 더 부드러운 존재 방식이지만 결코 덜 의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말하듯이 인생은 강과 같아요.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화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며칠 전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랗게 변색되지 않도록 반쯤 숨겨두는 그런 사진 말이에요. 1975년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6살쯤 되었을 거예요. 와, 정말 달랐죠. 검고 풍성한 머리,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 그리고 몸이 영원히 그렇게 강하고 민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제 아내 미영이가 제가 약간 향수에 젖은 표정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말했어요. 정우야, 당신은 여전히 잘생겼어요. 다만 이제는 얼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 오늘날 제 얼굴에 그려진 주름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 눈가의 주름, 손주들과 너무 많이 웃어서 생겼어요. 이마의 주름들은 자식들 걱정하느라 생긴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흰 머리카락? 이것들은 명예의 메달이에요. 각각이 이겨낸 전투, 살아낸 경험을 나타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체의 변화가 모두 장밋빛은 아니에요. 뭔가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가 생생히 기억나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과 클럽에서 축구를 하러 갔었죠. 40년 이상 그렇게 해왔고 그건 성스러운 일과 같았어요. 그날 경기를 시작한 지 15분 만에 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별거 아니야 생각했죠.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정형외과에 가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구 씨, 속도를 늦추셔야 해요. 축구 대신 산책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내가 늙었다고 느꼈죠. 일주일 내내 심술궂게 모든 것에 대해 불평했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제안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수영 시작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아침 일찍요? 처음에는 저항했어요. 수영? 하지만 알고 보니 꽤 좋더라고요. 축구와는 다르지만 인생의 각 단계에는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수영장에서의 아침 시간은 저에게 성스러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 무릎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가끔 사용하던 독서용 안경이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죠. 얼마 전에는 안경 없이 약 라벨을 읽으려다가 거의 잘못된 용량을 복용할 뻔했어요. 청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때때로 미영이가 말을 반복해야 하는데 특히 주변에 소음이 많을 때 그래요. 그리고 수면 문제도 있죠. 수면. 예전에는 8시간을 내리자면서 자세도 바꾸지 않았던 게 기억나요. 지금은 밤에 2-3번 깨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이런 순간들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하곤 해요. 새벽녘에는 특별한 평화로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한 가장 중요한 적응 중 하나는 식습관이에요. 더 이상 일요일에 무거운 페이조아다를 먹거나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진대사가 느려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항했죠. 결국 평생 모든 걸 다 먹어왔잖아요. 하지만 몇 번의 불면증과 속쓰림을 겪고 나서야 교훈을 얻었어요. 요즘은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미영과 저는 함께 요리하는 걸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었어요. 미영은 제가 이제 웰빙 요리사가 되었다고 농담을 해요.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된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아플 때만 갔죠. 이제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검사를 제때 받고 혈압약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요. 물론 가끔은 휴대폰 알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요. 가장 놀라운 건 우리 몸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예요. 등에 약간의 통증이 있나요? 그건 자세를 바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난 후의 피로감? 조금 속도를 늦추라는 알림이죠. 물론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관절이 아프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아들아, 비결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통증이 너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다. 이 여정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우리 몸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기쁨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앉아서 안아야 하는 손주들의 포옹, 그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서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는 미영의 굿나잇 키스,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내 얼굴을 따뜻하게 하는 아침 햇살, 그리고 아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비록 더 느리지만요, 매 걸음, 매 숨결, 매 움직임이 축복이에요.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의 그 지치지 않는 기계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손주들이 주름에 대해 물어볼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 얼굴의 각 주름은 내 인생 이야기의 한 장이란다. 그리고 살아온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결국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영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어제는 향수병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거실 책장에 있는 빨간 표지의 가족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1985년 크리스마스 사진을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가 거기 있었죠. 저와 미영,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 풍성한 식탁, 환한 미소,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행복. 그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안토니오, 순수한 포르투갈인, 옷가방 하나와 많은 꿈을 안고 대양을 건넌 소박한 사람. 15년 전 일요일 아침에 우리를 떠나셨죠? 정원에서 그가 사랑하던 장미를 돌보고 계실 때 심장이 쉬어야 할 때라고 결정한 거예요. 같은 앨범에서 몇 페이지 뒤에 호아킴, 학창 시절부터의 제 가장 친한 친구 사진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1955년 개학 첫날 만났고 그 이후로 60년 동안 우정을 나눴죠. 모든 걸 함께 했어요. 10대 시절의 장난, 대학 입학 시험의 긴장감, 서로의 결혼식 들러리가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걸 지켜봤죠. 호아킴은 작년에 암과의 싸움 끝에 떠났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일 병원에 그를 보러 갔죠. 십자말풀이를 가져갔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오락이었죠. 그리고 마치 시간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수수께끼를 풀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를 위해 테레사를 돌봐줘. 테레사, 그의 아내는 이제 매주 일요일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죽음이 너무 멀고 거의 추상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방문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작별을 더 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작별은 절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과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는 법을 배워요. 미영은 항상 떠나는 사람마다 우리 마음의 조각을 가져가지만 동시에 자신의 조각을 우리와 함께 남긴다고 말해요. 그녀 말이 맞아요. 정원에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장미를 돌볼 때면 마치 그가 거기 있어 꽃이 피어나는 걸 보는데 필요한 인내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말풀이를 풀 때면 특히 어려운 답을 찾았을 때 호아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원한 이별만이 부재를 느끼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카를로스가 생각나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시다시피 통화는 점점 드물어지고 만남은 더 뜸해졌죠. 얼마 전에 그가 손주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남쪽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라서 자신의 길을 가는 아이들도 있죠. 막내 리카르도는 10년째 포르투갈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미영은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프지만 가상으로라도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방문할 때면 집안이 축제 분위기가 되죠. 상실에 대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50년을 함께 했음에도 매일 미영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목소리를 듣죠.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그들이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에 아무리 단순해 보이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도 배웠어요.
수영 모임에서 만난 알베르토는 78세인데도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찬 분이에요. 수업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가 트럭 운전사였을 때의 이야기는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가족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혈연 가족이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가족도 있죠. 40년 동안 우리 이웃이었던 카르미나 할머니는 이제 미영에게 거의 자매나 다름없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아프면 그녀는 항상 따뜻한 수프와 위로의 말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죠. 이 인생의 단계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기억의 힘이에요. 그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 같아요. 때때로 베란다에 혼자 있을 때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일하시는 모습, 일요일 오후 어머니가 내리시던 커피 향,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고독이 우리의 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날들이 있어요. 이 기억들을 되새기며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대로 나 자신과 대화하며 보내는 시간이죠. 이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들은 때때로 더 강한 그리움을 가져오죠. 하지만 부재의 아픔을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떠나지 않아. 우리 마음의 특별한 구석에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계속 나아가요. 아직 우리와 함께 있는 관계들을 소중히 가꾸고 떠난 이들의 기억을 기리며 삶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만남들에 항상 열려있죠. 결국 우리가 맺은 인연들이 우리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인생은 기차와 같단다, 얘야. 어떤 사람들은 전체 여정을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다른 이들은 몇 정거장 일찍 내리지. 중요한 건 여행의 각 구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란다. 얼마 전에 손자 민호가 새 휴대폰을 보여주려고 신이 나서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정말 멋져요. 이걸로 요금도 내고 음식도 주문하고 택시도 부를 수 있어요. 전부 여기서요. 그 작은 검은 기계를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면서 1975년에 처음 집에 들여놓은 전화기가 생각났어요. 그건 크고 검은 번호를 돌려야 하는 다이얼식 전화기였죠. 통화하려면 전화기 근처에 있어야 했어요. 선이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민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마치 제가 선사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러면 메시지는 어떻게 보냈어요? 웃으면서 설명해줬죠. 그 시절엔 누군가에게 뭔가 전하고 싶으면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썼다고요. 편지요? 종이로요? 그 아이의 놀란 표정을 보며 지난 몇십 년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술적 변화들을 많이 거부했어요. 15년쯤 전에 자식들이 제가 휴대폰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한 달 가까이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죠. 이게 뭐가 필요해?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가족들이 이른바 카카오톡의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고 손주들 사진도 거기로만 보내더라고요. 미영이는 늘 저보다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그녀는 유튜브, 이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 중 하나죠. 에서 튜토리얼을 보고 배워서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 소셜미디어 계정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포르투갈에 사는 아들 정우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으로나마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특별히 따뜻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변화는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삶 자체가 계속 적응을 요구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큰 집에 살았어요. 마당이 있고 3층짜리에 방도 많았죠. 그때는 완벽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바비큐를 했으며 연말에는 온 가족이 모였죠. 하지만 2년 전 미영이와 저는 이사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어요. 집이 우리 둘에겐 너무 커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평생을 살았잖아. 어떻게 그 많은 추억을 뒤로 한 채 떠날 수 있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추억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작지만 훨씬 실용적인 1층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24시간 경비가 있으며 보건소와 약국이 가까워요. 새 발코니는 예전보다 작지만 제 화분들과 오후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흔들 의자를 놓기에 충분해요. 물론 이사가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물건을 기증해야 했고
다른 것들은 정리해야 했으며 새로운 단계로 가져갈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했죠. 이 과정은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뒤흔들었어요. 각각의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구석구석마다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요? 뭘 발견했는지? 때로는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를 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집은 평수는 작지만 더 많은 생기가 있어요. 손주들은 우리를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계단이나 문턱 걱정 없이 몇 시간이고 놀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에는 아침 6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출근했죠. 지금은 더 여유로운 리듬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신문을 읽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셔요. 이제는 태블릿으로 읽지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때로는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공원을 산책하러 나가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았죠. 그렇지 않나요? 항상 달리며 살았어요. 늘 다음 약속, 다음 성취를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미영이와 조용히 나누는 커피 한 잔은 천마디 말보다 값져요. 증손주들과 노는 오후, 한때는 귀중한 선물이에요. 취향도 바뀌었어요. 채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제가 이제는 발코니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의사가 식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에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서였어요. 지금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민호가 저에게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몇 번 성공적으로 이체를 했어요. 미영이는 제가 곧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될 거라고 농담을 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그것에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치 조류를 거스르고 수영하는 것과 같아요. 그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고 어디로도 가지 못해요. 차라리 흐름을 따라가며 적응하고 각각의 새로운 상황이 가져오는 기회를 발견하는 게 낫죠. 물론 모든 변화가 쉽거나 즐겁지는 않아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밤에 운전을 그만둬야 했을 때는 큰 충격이었어요. 독립성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교통 앱을 발견했고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차창 밖으로 도시를 구경할 수 있고 운전기사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몇몇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통체증이나 주차 걱정도 없고요. 가족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강과 같아요. 항상 움직이고 있죠. 우리는 물살과 싸워 지칠 수도 있고 아니면 항해하는 법을 배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구비에서 가장 좋은 놀라움을 만나기도 해요. 오늘 아침엔 창가의 새소리에 잠이 깼어요. 알아요. 예전엔 이게 짜증났어요.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이 자연의 음악에 미소 지으며 일어나요. 미영이는 제가 더 현명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몇 주 전에 손녀 지은이와 나눈 대화가 생각나요. 그 아이는 대학 입시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꿈의 대학에 합격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수십 년 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행복이 늘 다음 목표, 다음 성취에 있다고 생각했죠. 지은아,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75년 동안 배운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동반자야.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 동반자와 함께 여행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지혜가 쉽게 얻어진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할 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더 큰 집을 살 때, 아이들이 졸업할 때, 은퇴할 때 항상 제 행복을 조건화하는 할 때가 있었어요. 70대가 되어서야 행복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미영이가 매일 아침 내리는 신선한 커피 향에 있어요. 꽃을 나누러 갔을 때 우리 이웃 춘자 할머니의 미소에 있어요. 손주들이 우리를 방문할 때에 꼭 껴안는 포옹에 있어요. 힘든 날도 있나요? 물론이죠. 몸이 더 아프고 그리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걱정이 더 커 보이는 날들이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옛말에도 있듯이 슬픔의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우리 머리카락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순 있어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감사에 관한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미영이와 저는 감사의식을 해요. 각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이야기하죠. 때로는 멀리 사는 아들이 깜짝 방문한 것처럼 큰 일일 수도 있고, 다른 때는 작은 기쁨들이에요. 완벽하게 구운 빵, 정원에 핀 꽃, 따뜻한 전화 한 통. 처음에는 매일 감사할 3가지를 찾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시나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 눈이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훈련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은행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기다림이 길어지자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저였다면 제일 먼저 조급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 시간을 관찰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한 할머니가 ATM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을 돕는 모습, 불평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미소 짓는 직원의 모습,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만드는 무늬를 보았죠. 갑자기 그 기다림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행복의 원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늘 걱정했어요. 내 차가 충분히 좋은지, 집이 충분히 큰지, 옷이 적절한지. 지금은요, 손주들이 크리스마스에 준 화려한 셔츠를 입어요. 비록 어떤 사람들은 내 나이에 신세계는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노래가 나오면 이웃들이 볼 수 있어도 거실에서 미영이와 춤을 춰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용서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요. 오랫동안 후회를 주머니 속의 돌처럼 들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부모님을 더 자주 방문했어야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그로부터 배우고 지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시끄러운 파티에 가는 대신 토요일 밤에 집에서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사교 행사 대신 가족과의 조용한 점심을 선호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택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종 행복이라는 걸 배웠어요. 예전처럼 달릴 순 없지만 걸으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순 없지만 이른 아침의 평화를 즐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행복한 기억들을 간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배운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행복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누군가 슬퍼하는 걸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웃이 아프면 미영이가 만든 케이크를 조금 가져다 줘요. 작은 제스처들이지만 행복은 촛불과 같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의 촛불을 밝힐 때 우리의 불꽃은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빛은 더 밝아지죠. 오늘날 75세의 나이에 행복이 큰 성취나 특별한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그것은 평범한 일상,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어요. 그것은 깨어나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름이 있더라도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조차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에요.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멋진 거란다. 그리고 아시나요? 행복해지기로 선택할수록 삶은 저에게 그 선택을 계속할 더 많은 이유를 줘요. 예전에는 이런 지혜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할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더 큰 집을 살 때, 아이들이 졸업할 때, 은퇴할 때, 항상 제 행복을 조건화하는 할 때가 있었어요.